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의 여자입니다.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래도 제 나이가 되니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네요. 특히나 얼마 전엔 2달 간격으로 오빠와 올케를 잃게 되면서 그 상실감으로 한참 우울증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삶이 있으면 죽음도 있는 법이니 차분히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겠죠. 오빠와 저는 띠동갑이었어요. 형제 자매라곤 둘이 전부였습니다. 어렸을 땐 몰랐는데 나중에 커서 알게 된 거는 부모님 사이가 좋지 않아서 자식이 오빠와 저 둘밖에 없었다더군요. 게다가 오빠 말로는 제가 태어나기 한참 전에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대요. 그러다 또 몇 년 뒤에 돌아와서 아버지와 함께 사셨고 저까지 낳았습니다. 제 기억으론 제가 5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는 완전히 집을 나가셨어요. 그날 오빠는 공부를 한다고 저녁까지 집에 오지 않았었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워낙 어렸을 때라 기억이 드문드문 나지만 어머니가 부엌 찬장에서 소주병을 가지고 와서 벌컥벌컥 마시던 모습은 잊혀지지 않네요. 그 후 어머니는 집을 나갔고 다시는 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오빠가 번갈아 가면서 저를 돌봐주었고 제가 무탈하게 자라도록 키워주셨어요. 저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오빠에게 들은 바로는 어머니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와 한 이불을 덮고 살면서도 자기가 손해보는 짓은 요만큼도 안 하려 했대요. 그리고 자식인 오빠와 저에게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태어나고 2달쯤 되었을 때라고 합니다. 하루는 오빠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오는데 저기 대문 밖에서부터 애가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놀라서 뛰어들어가 보니 어머니는 안 계시고 갓난애가 얼굴이 새빨개져 울고 있더랍니다. 기저귀를 보니 똥오줌으로 난리가 났고 또 배가 고픈지 오빠의 빈손으로 자꾸 입이 따라오더래요. 그날 처음으로 오빠는 제 기저귀를 갈아주고 옥수수 가루를 주고로써 저를 먹였다고 합니다. 그때 오빠의 나이도 고작 12살의 어린 나이였죠. 그 후에도 어머니는 제가 5살이 되어 완전히 집을 나가기 전까지 집을 팽개치고 밖으로 며칠씩 나돌다 들어오기를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갓난아기 때부터 오빠의 손에 자란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아무래도 아버지와 오빠는 성별이 다르다 보니 저를 대하는 데 있어 항상 조심스러움이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자식과 동생에 대한 사랑이었겠죠. 그러니 먹는 것도 잘 못 먹던 그 시절에 아버지는 장날이면 제 머리끈을 사다 주시기도 하고 예쁜 옷이며 장난감 같은 걸 사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때가 꼬질꼬질한 친구들 틈에서 저는 유독 돋보였어요. 지나가는 어른들도 꼭 한 번씩은 뒤돌아보면서 예쁘다고 말해주는 그런 아이였죠. 하지만 문제는 제가 초경을 시작하는 나이가 되었을 때입니다. 아버지와 오빠는 그 당시 제가 12살이었는데도 여전히 아이 취급을 하셨어요. 저도 그런 분위기에서 자라다 보니 2차 성징이며 그런 걸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처음 초경을 하던 날에는 큰 병이 난 줄 알고 혼자서 엄청 울었네요. 그러다 마음을 굳게 먹고 아버지와 오빠에게 마지막 말을 전했습니다. 제 딴에는 일종의 유언 같은 거였죠. 아버지, 오빠, 제 인형은 전부 건너집 숙자 줘요. 그리고 내 신발은 우리 반에 맨발로 다니는 명욱이라고 있어요. 걔 줘요. 그리고 더 말을 하려는데 눈물이 목구멍을 막아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아버지와 오빠는 무슨 일인가 싶어서 제 말을 하나하나 주의 깊게 들어주셨어요. 그러다 제가 서럽게 울자 아버지가 깜짝 놀라셔서 물었습니다. 옥순아, 뭔 일 있어? 왜 그렇게 서럽게 울어? 놀란 아버지와는 달리 오빠는 제 변화를 바로 눈치챘나 보더라고요. 아버지, 잠깐 저랑 얘기 좀 해요. 그렇게 아버지와 오빠는 우는 저를 남겨두고 한참 이야기를 나누다가 방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둘만 돌아온 게 아니라
집 근처에 사는 미숙이라는 언니를 데리고 왔더군요. 아버지는 저에게 언니와 이야기해보라고 한 후에 오빠와 함께 방을 나갔습니다. 옥순아, 미숙이 언니랑 얘기를 해봐. 궁금한 거 있으면은 언니가 잘 이야기해줄 거야. 저는 순간 언니가 간호학원을 다니니 제 병을 진료해주려나 했습니다. 그런데 언니가 오빠에게 들은 얘기가 있는지 저에게 묻더군요. 옥순이, 너 월경하니? 네? 그게 뭐예요? 그날 처음으로 월경에 대해서 들은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그 후엔 아버지와 오빠 그리고 저 이렇게 셋 모두 여자에 관한 일이라면은 조용히 미숙 언니를 찾아 상의하곤 하였어요. 언니는 무뚝뚝한 성격에 할 말만 하는 편이지만은 그래도 속정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그때 제가 13살이었고 오빠는 25살로 그 당시엔 결혼 정년기의 나이였죠. 오빠는 저녁을 먹다가 갑자기 결혼할 여자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진작부터 눈치를 채고 있었는지 빙그레 웃기만 하셨어요. 저는 생각도 못한 말에 오빠에게 언제부터 연애를 하고 있었냐고 이것저것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나만 몰랐던 거야? 아버지는 알고 계셨어? 언제부터 연애하고 있었던 건데 예뻐? 착해? 오빠 어디가 좋아서 만난대? 내일 데려올 테니까 네가 직접 물어봐. 오빠는 수줍은이 저렇게 말하고 더는 제가 묻는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어 오빠가 데려온 색식감은 다름 아니라 미숙 언니였어요. 알고 보니 오빠는 제 문제를 의논한다는 핑계로 미숙 언니에게 조금씩 다가갔다더군요. 그렇게 서로 마음이 통해 결혼까지 결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야 미숙 언니를 워낙 좋아하고 있어서 아주 기뻤네요. 얼마 뒤 오빠와 언니는 조촐하게 식을 올리고 살림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의 합가는 당연한 얘기이기도 했지만 그게 아니라도 가족이 없던 미숙 언니는 시끌시끌하게 사는 게 꿈이었다고 아버지와 제가 함께 사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했어요. 하지만 워낙 표현이 없던 사람이라 폴짝폴짝 뛰며 좋아하는 일은 절대 없었죠. 언니에겐 그저 희쭉 웃는 것만으로도 아주 기쁜 일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렇게 언니와 가족이 되고 저희 집은 말 그대로 좋은 일들만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던 공장이 시기를 잘 타서 사업도 크게 되었고 또 오빠와 올케 언니도 금슬이 좋은지 제 조카도 넷이나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언니는 가족이 된 지난 10년 동안 늘 한결같은 모습이었어요. 크게 기쁜 내색도 하지 않고 또 힘든 일이 있어도 속으로만 삼키며 묵묵히 집안의 기둥으로 자리 잡아갔죠. 하지만 오빠는 그런 언니에게 불만이 아주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지나가는 말로 오빠가 말하더군요. 너희 언니는 곰살 맞은 구석이라고는 전혀 없어.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한결같은지 모르겠네. 그 소리에 저는 웃음이 터졌습니다. 결혼하고 20년을 살았으면서 아직도 그런 소리래? 한결같은 게 얼마나 좋은 건데 복에 기워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야. 제 말에 오빠는 멋쩍은지 딴 곳으로 쓱 자리를 옮겨가더군요. 저 당시 저는 말은 안 했지만 오빠의 투정도 부러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거든요. 제 남편은 무척이나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한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죠. 원체 흥도 많고 사랑도 많은 사람이라 결국엔 바람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저 땐 가족들에겐 남편의 바람을 이야기하지 않았을 때라서 혼자서 속만 끙끙 앓고 있었죠. 만약 오빠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절대 제 앞에서 저런 투정을 부리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제 사정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오빠와 달리 올케 언니는 저에게 무슨 일이 생겼다는 걸 단박에 알아채더라고요. 말씀드렸듯 올케 언니가 워낙 무뚝뚝한 사람이라 그런 일이 없는데 그날은 저에게 저녁까지 먹고 같이 밤 산책이나 하고 가라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가씨, 요새 봄바람 참 좋던데 오늘은 저녁 먹고 나랑 같이 산책이나 좀 해요. 그리고 천천히 집에 가요.
저도 혼자 집구석에서 잡생각하느니 그게 훨씬 좋아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녁을 먹고 올케 언니는 산책을 따라 나서려는 오빠와 막내 조카를 따돌리고는 저만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요. 언니와 저는 한참을 말없이 함께 걸었습니다. 그러다 언니가 불쑥 말을 꺼냈죠. 아가씨는 어렸을 때도 동네 꼬마들 중에서 제일 예쁘더니 30이 훌쩍 넘었는데도 여전히 처녀 때 미모해요. 나랑은 다르게 공부도 많이 했고. 언니는 그렇게만 말하고 더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언니의 저 말에 제 눈에선 수도꼭지가 열린 듯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는 가만히 제 등을 토닥여 주었어요. 저는 그런 언니에게 매달리다시피 안겨 한참을 울다가 말했죠. 언니, 나 이혼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까봐 너무 겁나요. 언니는 웃으면서 절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이쿠, 다 큰 아가씨가 겁날 것도 많네. 남들이 손가락질하면 어때요? 우리 가족이 전부 아가씨 편인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야. 안 그래요? 우리 옥순 아가씨 덩치만 컸지 아직도 꼬맹이네. 그렇게 언니의 말에 용기를 낸 저는 한 달 뒤 남편과 완전히 갈라섰습니다. 이혼하고 한동안 전 남편은 이혼을 다시 생각해보자며 연락을 해왔어요. 좋았던 기억이 많아서 잠시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언니가 저를 다시 잡아주었습니다. 당장에 달콤한 말로 다시 합친다고 해도 이 서방이 바뀔 사람인지 아닌지는 아가씨가 더 잘 알잖아요. 앞으로 살 날이 훨씬 많은데 그 세월을 남봉제라는 남봉꾼이랑 살아낼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언니의 말이 100번 옳다고 여겨 전 남편의 연락이 와도 더는 응대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뭐가 됐든 이별을 하니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오빠네 집에도 가지 않고 집에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못나 보이는 게 싫어서 전화통화를 할 때는 최대한 밝은 척 연기를 했네요. 역시나 이번에도 오빠는 제 우울증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그런데 올케 언니는 목소리만 듣고도 귀신같이 눈치채고는 저희 집에 2, 3일에 한 번은 꼭 들르더군요. 혹여나 제가 나쁜 생각을 하지 않을지 걱정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니는 당신이 시간을 못 낼 때는 조카들이라도 저희 집에 들르게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저에게 언니네 집안일 좀 도우러 오라면서 저를 불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언니가 일부러 저를 혼자 두지 않는다는 게 눈에 뻔히 보이면서도 그런 사랑이 효과를 보더군요. 제 우울증은 올케 언니 덕으로 금방 낫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언니에 대한 믿음이 더욱 커지게 되었어요. 제 삶에서 올케 언니의 존재가 무척이나 커졌죠. 그렇게 저희는 함께 나이를 먹어 어느새 중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의 인생은 하루아침에 송두리째 바뀌게 되었죠. 그때는 제가 이혼하고 10수년이 지난 후였을 거예요. 오빠와 올케 언니가 결혼한 지는 30년이 지나 40년 가까운 세월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 해는 언니가 환갑이 되는 해였어요. 굳이 환갑잔치는 안 하더라도 가족들 다 같이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조카들은 해외로 가자고 하는데 일정 맞추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말을 이용해서 제주도로 가기로 했습니다. 여행 날짜가 7월 초라서 저는 바다에 들어가긴 약간 쌀쌀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수영복을 챙기지 않으려고 했는데 오빠도 올케 언니도 바다 수영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사실 저희 셋이 나이가 들어서 운동 겸 15년을 다 같이 꾸준히 수영을 배웠거든요. 그러다 보니 다들 수영장에서는 수준급으로 수영을 하는데 강이나 바다에서 할 기회는 없었죠. 그래서 오빠와 언니는 바다 수영을 할 생각에 꽤 신이 난 것 같았습니다. 여행 당일이 되어 올케 언니와 제가 먼저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오빠와 조카들은 각자 일이 끝나면 제주도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여행이라 언니와 저는 관광지를 돌며 사진도 찍고 맛있는 것도 먹었습니다. 그러다 숙소 체크인 시간이 돼서 숙소에 짐을 풀고 수영장에서 수영을 했네요.
한참 물놀이를 하고 있으니 언니가 먼저 바다에 가자고 하더군요. 아가씨, 우리 바다 수영 나가볼까요? 저기 봐요. 사람들 꽤 많이 수영하고 있네. 언니의 말을 듣고 보니 호텔 수영장 너머 바다 쪽에서 헤엄치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언니와 저도 가볍게 준비를 해서 바다로 나갔어요. 바다 수영은 파도가 있다 보니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수영장 레일에서는 연속으로 몇 번을 왕복하고도 끄떡없는데 그날은 금방 체력이 딸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변에 누워 모래찜질을 하며 올케 언니가 수영하는 모습도 보고 음료도 홀짝이다가 어느새 잠이 들었어요. 그러다 저는 사람들의 비명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죠.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는 여자의 시선을 따라가니 그곳엔 웬 여자 한 명이 파도에 휩쓸려 떠있더군요. 저는 직감적으로 그 사람이 올케 언니라는 걸 알게 되었고 망설임 없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올케 언니는 멀지 않은 곳에 있었기에 저 혼자 힘으로도 데려나올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해변으로 나온 언니는 물에 빠진 지 얼마나 되었는지 더는 호흡이 없었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으로 인공호흡이라는 걸 해봤네요. 수영을 배울 때 설마 하고 배워둔 것인데 그걸 제 올케 언니를 살리기 위해 하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잠시 후 구급대원이 오고 저는 언니와 함께 응급실로 가게 되었어요. 연락을 받은 오빠와 조카들도 병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언니의 환갑을 축하하기 위해 준비한 여행은 결국 눈물바다가 되었네요. 한참 후 올케 언니는 정신이 돌아오진 못했지만 다시 자발적으로 호흡을 하게 되었고 그제야 저는 정신을 차리고 사고 경위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올케 언니가 한참 바다 수영을 하고 있는데 어린아이 한 명이 구명조끼도 없이 바다로 들어왔고 아무도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아이가 물에 빠지게 되었대요. 언니는 바로 아이를 구했지만 결국 자신은 파도에 휩쓸려서 기절하고 만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듣는데 항상 자랑스럽기만 하던 언니가 왜 그렇게 원망스럽던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언니가 정신이 돌아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시간을 거꾸로 되돌려서 모든 것을 바로 잡고만 싶었죠. 하지만 흐른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고 저희는 그저 언니가 무사히 깨어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 시간은 얼마나 천천히 가던지요.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서 가족들 모두가 기적이 일어날 거란 기대를 저버리고 있을 때 언니는 마치 잠에서 깨듯 깨어났습니다. 하늘이 언니의 고운 마음씨를 알아주었던 거죠. 하지만 또 그만큼 그동안 고생하며 살아왔다고 남은 삶은 가족들에게 사랑받고 돌봄 받으라는 뜻이었는지 언니는 예전의 모습으로 깨어나진 못했습니다. 처음 사고가 났을 때 뇌에 산소 공급이 충분히 되지 못해서 결국 언니는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되었죠. 의사의 말을 듣는데 제 자신이 무척이나 저주스러웠어요. 그때 해변에서 잠을 자지만 않았어도 언니에게 이런 시련이 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으로 많이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오빠와 조카들은 제가 너무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일까요? 그저 언니가 깨어난 것만으로도 감사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언니가 태어난 후 오빠와 긴 상의 끝에 오빠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처음에 오빠는 언니를 돌보느라 제 인생까지 엉망이 될까봐 집으로 들어오는 걸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집을 피우자 마지못해 허락해 준 거였죠. 사실 저도 처음엔 고생길이 훤할 거라 예상하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 제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올케 언니는 7살 정도의 지능을 가지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젓가락질도 혼자서 못하고 자신의 이름도 쓸 줄 모르는 언니를 보면서 가슴을 치며 울었네요. 그런데 반찬 하나를 5분이 걸려 먹으면서도 언니는 정말 아이때로 돌아간 듯 깔깔거리며 웃더군요. 사고가 나기 전엔 기쁜 일이 있어도 또 슬픈 일이 있어도 표현이 없던 언니가 참 사랑스럽게 변했어요. 언니의 아이 같은 모습에 저희 가족은
지옥 같던 아픔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이런 말이 적합한진 모르겠지만 언니를 돌보는 건 마치 아이를 키우는 것 같았어요. 그냥 단순히 손이 많이 가서 하는 말이 아니고 어린아이가 하나씩 새로운 걸 익혀가는 모습을 보는 그런 기분에서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서툰 언니는 뭐든 배우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니에게 매일 2시간씩 한글과 숫자 놀이를 언니에게 가르쳤습니다. 오빠는 언니가 걱정돼서인지 예전보다 태권도 빨라졌고 집으로 와서 텔레비전만 보는 게 아니라 멀찍이 떨어져 앉아서는 언니가 공부하는 모습을 지켜보곤 했어요. 재밌는 건 언니는 오빠랑 자신이 부부라는 걸 모르는지 아니면 결혼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사라져서인지 오빠의 시선을 받으면 수줍어서 몸둘 바를 몰랐죠. 언니는 오빠와 자신이 결혼을 했다든지 부부라든지 하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었지만 오빠를 꽤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언니의 모습이 제 눈에는 너무 귀여웠네요. 마치 첫사랑에 빠진 소녀 같았거든요. 그런데 오빠는 언니가 뻔히 관심을 끌려고 한다는 걸 알면서도 왠지 언니를 멀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그 이유를 물었어요. 오빠, 언니가 오빠를 좋아하는 게 저렇게나 눈에 보이는데 언제까지 모른 척할 셈이에요? 오빠는 제 말에 대답은 하지 않고 쓸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간 후 오빠가 갑자기 저에게 맥주 한잔 하자고 하더군요. 옥순아, 오빠랑 맥주 한잔 할 테냐? 그 한마디로 오빠와 저는 식탁에서 마주 앉아 안주도 없이 맥주를 홀짝했습니다. 오래전에 남편의 바람 때문에 이혼한다는 얘기를 전할 때 이후로는 둘만 술을 마시는 건 처음이었어요. 근데 오빠의 표정이 그때 제 표정과 비슷한 것이 뭔가 할 말이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말인데 이렇게 뜸을 들여요? 제 말에 오빠는 귓볼까지 빨개져선 한참을 식탁 유리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어렵게 말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네 언니 저렇게 되기 전에 오빠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참 못할 짓을 했구나. 그게 무슨 말이에요? 평소 오빠의 인품을 알고 있었기에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오빠가 뒤이어 이야기를 해주었고 어떤 상황인지 알게 되었죠. 오빠는 무뚝뚝한 올케 언니와의 결혼 생활에 크게 불만을 가진 건 아니었지만은 또 그렇다고 시간이 지나면서 애정이 더 쌓이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언제부터인지 올케 언니는 오빠에게 가족이었을 뿐 더는 여자가 아니었다고 해요. 그러다 오빠 회사 근처에 새로운 커피숍이 오픈을 했고 그곳에 오빠 또래의 아주머니가 바리스타로 일주일에 2번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아무 감정도 없었는데 매번 갈 때마다 활짝 웃으면서 반겨주는 모습에 기분이 좋았대요. 그렇게 그 여자에 대한 마음이 조금씩 커져가고 결국 오빠는 언니 몰래 그 여자와 일주일에 1~2번 데이트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래도 내가 하늘에 대고 맹세코 부끄러운 짓을 한 건 아니란다. 만나서 같이 밥 먹는 게 전부였어. 근데 사고 나기 하루 전날 네 올케 언니가 그걸 알게 됐단다. 다른 사람 같으면은 울고불고 사니 못 사니 하지 않았겠니. 그런데 네 올케 언니는 정말 큰 사람이더구나. 오빠는 그날 하루 종일 잡을 안석으로 있는데 언니는 평소와 똑같이 오빠의 밥을 차려주고 집안일을 하더래요. 그리고는 잠자리에 누워서 오빠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끝낼 수 있는 감정이면 얼른 돌아와요. 만약에 그럴 수 없다면 숨기지 말고 나한테 얘기해 줄래요? 그 순간 오빠는 내가 이런 여자를 두고서 무슨 짓을 한 건가 싶더래요. 그래서 다음날 제주도로 오기로 했던 그날에 오빠는 그 여자와 끝을 내기 위해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짧은 방황을 끝내기로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는데 그 후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언니가 위급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고 해요. 오빠는 언니의 사고가 자신의 책임인 것만 같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희 남매는 올케 언니를 생각하며 말없이 한참 눈물을 흘렸어요.
다음날이 되어 저희 가족은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빠는 큰 결심을 한 듯 언니가 태어온 후 처음으로 이런저런 말을 걸고 또 언니에게 하나둘 새로운 것들을 가르치며 가까워지려고 노력하였어요. 언니는 저에게서 배우는 것보다 오빠에게 배우는 게 훨씬 재밌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기분이 상한 건 아닌지 비시시 웃으며 저를 쳐다보더군요. 저는 둘의 사이가 조금씩 가까워지는 걸 지켜보면서 행복이란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니는 비록 예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지만 여태 가족을 위해 희생하던 삶이 아니라 사랑받고 또 사랑만 준 그런 어여쁜 소녀가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오빠와 언니의 결혼 50주년엔 다시 한번 결혼식을 올리며 행복한 말년을 보냈습니다. 물론 그 사이 그저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힘든 날도 많았죠. 하지만 돌이켜 생각했을 때 다 지나온 인생인데 힘든 일을 떠올리면 무엇하겠습니까? 그저 좋은 일들만 기억하고 추억하기에도 인생은 짧으니까요. 얼마 전 제 오빠가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평소 건강하던 오빠가 돌아가시기 전날 무슨 바람이 불어선지 언니의 손을 잡고 집 앞을 산책 나갔다 돌아와서는 언니를 깨끗이 씻겨주고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리고는 자는 듯 편안하게 눈을 감으셨죠. 저와 조카들 모두 큰 슬픔에 빠졌지만 오빠 사는 동안 아픈 곳 없이 건강하게 있다 간 것에 서로 위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언니는 죽음이 무엇인지 받아들이지 못하니 매일 눈에 보이던 오빠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에 아이처럼 떼를 쓰고 울더군요. 저희 가족들은 오빠의 장례식장에 올케 언니를 모셔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 상의했습니다. 그러다 큰 조카가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에 인사를 해야 하지 않겠냐면서 장례식장에 모시고 가자더군요. 그렇게 언니는 오빠의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 위해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조카의 말로는 장례식장으로 오는 내내도 언니는 오빠가 보이지 않는다며 서럽게 울었다고 해요. 언니가 도착했을 때 저는 전날 밤을 꼬박 새고 밥도 한 끼 못 먹고 있다가 이제 막 한 숟가락 뜨던 참이었네요. 그런데 장례식장으로 들어서는 언니를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처음 오빠에게 시집 올 때 저희 아버지가 새 식구된 선물이라고 고운 한복을 해주셨는데 그걸 입고 왔더라고요. 조카는 하도 떼를 써서 어쩔 수 없었다고 머쓱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곧 죽어도 이걸 입는다잖아요. 저는 엄마한테 저런 한복이 있는 줄도 몰랐네요. 아무리 호상이라도 이건 좀 그렇죠? 저는 언니의 그 모습에 참았던 눈물이 터지고 말았네요. 장례식장에 있던 모두가 언니를 쳐다보았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그런 건 신경도 쓰지 않고 오빠의 영정사진 앞으로 다가가 활짝 웃으며 곱게 절을 하였습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장면은 모두 다르게 기억하겠죠. 그런데 제 눈에는 사랑하는 남자를 떠나보내는 여자의 마지막 인사로 보였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줘서 고마웠다고 말하는 것처럼요. 그 후 언니는 이상하리만치 오빠를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멍하게 앉아서 오빠가 자주 앉아있던 소파 자리를 쳐다보곤 했어요. 그 눈빛이 참 슬프면서도 사랑이 가득 담겨 있어서 언니도 오빠를 많이 그리워한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 언니는 2달 뒤 오빠의 뒤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오빠가 죽고 한 달이 안 되어 언니의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고 병원에 가니 이미 간암 말기라고 하더군요. 치료는 의미가 없는 상황에서 환자를 편안히 돌보며 마지막을 지켜주는 게 낫겠다고 판단하여서 언니는 집에서 남은 날들을 보냈습니다. 의사는 병의 진행 상황으로 봐서 점점 더 고통스러울 거라 했지만 하늘이 언니를 어여삐 여기셨는지 언니는 큰 고통 없이 의사의 진단보다 6개월을 앞서서 먼 여행을 떠나게 되었죠. 그렇게 오빠와 언니는 이제 하늘에서 영원히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 긴 이야기를 들려드리게 되었네요. 언젠가는 저도 오빠와 언니가 있는 곳에서 함께 만나 살아온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누는 날이 오겠죠. 그때 오빠와 언니에게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남은 날들을 열심히 살다가 가야겠네요. 긴 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5대 늙은이에요. 집에서 사연들을 듣다가 주책 없이 문득 제 얘기가 떠올라서요. 재미없을지 모르지만 제가 갓 결혼한 후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이 나이까지 살다 보니 이런저런 일들 많았죠. 그 중에서 제일 암담했던 얘기를 해볼까 하고요. 저는 19살에 결혼을 했답니다. 지금 시대로 보면 너무 빨라 보이죠? 근데 그때는 다 그쯤 했어요. 오히려 저는 늦은 편이었죠. 어머니가 이북분이셨는데 남한으로 피난을 오면서 외동딸인 저만 남기고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고아로 자랐답니다. 그래서 누가 결혼을 하라고 주선해주는 이도 없었고 저 혼자 벌어서 먹고 살기에도 힘들었거든요. 그래도 똘똘한 머리 덕에 남들보다는 어렵지 않게 돈벌이를 했어요. 희장통에서 주워들은 일본어로 웬만한 이야기들은 알아들어서 가끔 군인들 통역도 해주며 일하고 먹고 살았죠. 체격도 작고 왜소한데 그나마 얼굴이 곱다는 얘기를 주변 상인들이 많이 했어요. 그 덕에 이웃에 살던 어머니 쪽 먼 친척이라는 아주머니가 제게 혼담을 주선했고 저는 못 이기는 척 맞선을 보기로 했어요. 혼자서 근근히 먹고 살만은 했지만 혼자 사는 것도 무서웠고 제가 사는 곳이 온갖 사람들이 지나는 시장터라서 밤에 패싸움이라도 벌어지는 날은 밖에도 못 나가고 이불 속에서 벌벌 떨고 있어야 했거든요. 마침 저에게 소개해주니가 군인이라더군요. 제가 통역일도 해보아서 군인들하고는 친했고 남편으로 든든할 것 같아 내심 좋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단점이 나이가 좀 많다고 했죠. 저는 오히려 오빠같이 의지할 수 있는 점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괜찮다고 했어요. 세상살이가 호락호락하지 않은 탓에 그 당시 저는 어느 누구여도 만나본다고 했을 거예요. 큰 흠만 없다면은 그냥 결혼하기로 마음속으로 결심했죠. 어쨌든 맞선의 날은 다가오고 처음 가보는 선자리인지라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었습니다. 다방에서 주선하신 아주머니와 차를 시켜 마시고 있었는데 찻잔이 떨릴 정도였어요. 잠시 후 다방의 문 여는 종소리가 들리고 저는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그만 아주머니 뒤로 키도 크고 훤칠한 남자가 군복을 입고 들어섰어요. 저는 그 모습에 처음부터 반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먼저 싹싹하게 인사를 해왔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부대에 행사가 있어서요. 많이 기다리셨죠? 쑥스러워 대답도 못하는 저를 대신해서 주선자 아주머니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아니요. 우리도 온 지 얼마 안 됐어. 남편과 같이 나온 분은 시 고모님이시라고 했습니다. 고개도 제대로 못 드는 저를 고모님은 유심히 살펴보셨죠. 시 고모님이 저에게 먼저 물어보셨어요. 자네 나이가 19이라고 했던가? 혼자 사니 밥이랑 집안일은 잘 하겠네? 네, 혼자 오래 살아서 웬만큼은 할 줄 알아요. 저는 목이 많아 목소리로 대답했죠. 우리 집은 제사가 좀 많아. 7남매였는데 전쟁 때 대부분 형제들이 먼저 가고 이 사람 아버지와 내가 남았는데 그나마도 몇 달 전에 이 사람 아버지마저 저 세상으로 먼저 가셨어. 며느리인 자네가 집안 대소사에 할 일이 많을 거야. 그런데 이 사람 어머니 되시는 분이 돌아가신 아버지 때문에 충격으로 편찮으셔서 요양하고 계신다네. 그래서 내가 집안 대표로 나왔고 집안 어른이 안 계시니 이 사람이라도 빨리 짝지어서
대를 이어야 할 것 같아서 서두르게 되었네. 저는 긴장해서 고모님의 이야기가 귀에 잘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대충 시집살이는 하겠구나 라는 짐작은 했어요. 그때 긴장한 저를 보더니 남편이 중재를 하더군요. 고모, 이제 아주버님이랑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점심때도 되었으니 제가 점심 같이 하면서 다른 이야기도 할게요. 남편의 배려심에 저는 너무 고마웠어요. 집안에 어른 없이 자라온 저는 그런 자리가 너무도 불편했고 어찌할 바를 몰랐거든요. 그런데 둘만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남편에게 더 호감이 느껴졌습니다. 두 분과 헤어진 후 남편은 저에게 무슨 음식을 좋아하느냐고 물었고 저는 냉면을 좋아한다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이북분들이셔서 냉면, 만두 같은 음식들을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선자리에서 원래는 냉면같이 먹기 힘든 음식은 피한다는 걸 저는 몰랐습니다. 그저 좋아하니까 말한 것뿐인데 난감한 상황이 오게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죠. 지역에서 꽤 유명한 냉면집으로 저를 데리고 간 남편은 능숙하게 주문을 했고 매너가 좋았습니다. 당연히 숟가락 젓가락을 제가 놓아야 하는데 남편이 다 놓아주고 물도 따라주고 남녀간의 만남이 처음인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남편은 이제 긴장을 좀 풀라면서 따뜻한 육수를 마셔보라고 권했죠. 남편의 말에 저는 정말 긴장이 한순간 풀리듯 손에 힘이 빠졌어요. 그리고 무심코 육수가 담긴 컵을 들었다가 뜨거워서 놓치고 말았죠. 아, 뜨거! 저는 놀라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데 남편이 벌떡 일어나 괜찮냐며 점원에게 찬 물수건을 달라고 했습니다. 괜찮아요? 다른 곳 데인 곳은 없어요? 이 잠깐의 소란에 손님들의 시선이 모두 저희 쪽으로 향했지만 남편은 상관없다는 듯 저를 챙겨주었고 점원이 늦게 오자 본인이 주방으로 빨리 뛰어가서 찬 물수건을 직접 가져오더라고요. 저는 데인 곳이 아픈 것도 모르고 그저 마냥 창피했습니다. 남편이 물수건을 가져와 손을 감싸주었고 그렇게 진정되는가 했는데 잠시 후 냉면을 먹으면서 또 한 번 저는 당황했죠. 제가 함흥 냉면을 좋아해서 고민 없이 시켰는데 아시죠? 함흥 냉면 질긴 걸. 냉면이 질겨서 잘 안 잘라지는 거예요. 내가 왜 생각 없이 냉면집에 오자고 해서는 옛날에는 자르지 않고 긴 면발을 이로 잘라 먹어야 장수한다고 해서 잘 안 잘라 먹었거든요. 입에 넣고 삼키지도 못하고 자르지도 못하고 얼굴만 붉어지고 있는데 그걸 본 남편이 잠시 고개 숙여 웃더니 점원에게 가위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그릇에 있는 냉면을 먹기 편하게 손수 잘게 잘라주었습니다. 창피함의 연속이었지만 남편의 자상함에 저는 또 한 번 반했습니다. 그 후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고 한 달에 한 번꼴로 제사가 있었지만은 자상한 남편 덕에 어려워하지 않고 어린 나이에 결혼 생활을 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자상함이 저한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는 걸 몇 달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죠. 군인인 남편이 훈련 때면은 제가 음식들을 싸가지고 가는데 면회수에 벌써 누군가와 앉아 음식을 먹고 있는 남편을 보게 되었어요. 남편 부대에는 어린 저와 결혼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면회 갈 때 특별히 말하지 않아도 들여보내 주셨고 면회소에 앉아 있으면 제 얼굴을 보고 들어가시는 동료가 불러다 주시기도 하셔서 저는 약속 없이 자주 가곤 했는데 그날따라 누군가 먼저 남편을 챙겨주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저도 모르는 젊은 여자와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자 갑자기 울컥 화가 났죠. 그냥 돌아서려다가 저도 오기가 생겨서 일부러 남편에게 갔습니다. 저를 본 남편이 놀라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당신 왔어? 온다고 말하지. 언제 제가 말하고 왔나요? 자주 오는데. 저는 말을 느리며
옆에 여자가 누구냐는 눈짓을 보냈고 남편도 알아들은 듯 쑥스럽게 소개를 했어요. 이쪽은 내 친구 동생인데 이번에 우리 부대로 그 친구가 오면서 면회 왔다고 해서 얘기 중이었어. 그 여동생은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는데 성격도 활발해 보이고 옷차림이 화려해서 그런지 더 예뻐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말씀 많이 들었어요. 이번에 결혼하셨다고요? 좋으시겠다. 오빠같이 자상한 남자가 남편이어서. 아, 네. 처음 뵙겠습니다. 예전에 친하셨나 봐요? 네. 예전에 제가 오빠 많이 좋아했거든요. 제가 멀리 이사가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지만요. 야, 너 쓸데없는 옛날 얘기는 왜 해? 어머, 오빠. 아내한테 쩔쩔매는 거야? 재밌네, 언니. 오빠랑 결혼했으니 언니라고 불러야겠죠? 걱정하지 마세요. 농담한 거니까. 저는 속에서 부글부글 끓었지만 겉으로는 아닌 척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집에 온 남편과 첫 부부싸움을 했죠. 남편의 자상함이 싫어진 순간이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니 남편이 군에 있는 게 싫어졌어요. 그 후로도 면회소에서 친구 와이프니 동네 친구니 하면서 여자들이 자주 남편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았고 저는 불안했죠. 그런데 다행히 남편이 저녁을 선택하면서 농과 밭도 조금 사고 시부모님의 농사일도 품앗이로 도와드리며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군인일 때는 훈련받느라 집에 제대로 못 들어오는 날도 많았는데 농사일을 하게 되니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임신도 금방 되어서 저는 행복하게 아이를 키울 준비를 하고 있었죠. 뱃속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던 어느 가을, 낮부터 심상치 않던 태동이 한밤중이 돼서야 진통으로 바뀌었어요. 그날따라 꼭두 새벽부터 고모님 댁에 품앗이를 도와주러 간 남편은 그때까지 집에 들어오지 않은 채 연락이 되지 않고 고모님 또한 연락이 닿지 않아 저 혼자 급하게 병원으로 갔습니다. 가기 전 옆집 아주머니에게 병원을 알려드리고 남편이 오면 빨리 오라고 전해달라고 했지만 진통만 점점 더해오고 기다리는 남편은 오지 않았죠. 결국 남편 없이 홀로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무섭기도 하고 서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무사히 출산을 했고 못 올 만큼 사정이 있겠거니 생각하고 병원에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아기도 건강하고 제 몸도 잘 추스러 나아지고 있었지만은 남편은 태어날 때까지 병원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퇴원해서 집으로 간 날 여태껏 연락이 없던 고모님은 갑자기 한 아기를 안고 들어오셨어요. 제가 애 낳은 사실도 모르셨던 건지 아이와 누워있는 저를 보는 순간 잠시 머뭇거리시기는 했지만은 이미 데리고 와버린 아이를 안고 안절부절 못하시더라고요. 언제 애 낳았어? 3, 4일 됐어요. 애 아빠는 같이 안 오셨어요? 그게 추수 앞두고 연마을까지 너무 일손이 모자라서 내가 왔다 갔다 할 시간도 없으니 거기서 일 끝날 때까지 지내라고 했어. 그리고 사실은 지금 말하는 게 좀 이른 감도 있고 상황이 아니란 건 아는데 미안하지만 이 아이도 같이 좀 키워줘야 할 것 같아. 아범 아이래.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나도 얼마 전에 알고 바로 데리고 온 거라서 경험 없는 건 아는데 같이 좀 키워줘야 할 것 같아. 내가 아범 홍구멍을 내서라도 다시는 딴 여자 가까이 못하게 할 테니 이번만 날 봐서라도 이 아이 좀 키워줘야겠다. 우리 핏줄인데 어쩌겠니? 제가 웬 아기냐고 묻기도 전에 시고모님은 저와 눈도 안 마주치고 남편이 밖에서 낳아온 아이라고만 하시더군요. 이유야 어쨌든 바로 엊그제 애 낳은 사람 앞에 또 다른 갓난쟁이를 데려다 놓은 고모님이 너무나
어이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만삭 아내를 두고 일나간 애아빠란 사람은 눈앞에 나타나지도 않았는데 외도였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인 아이가 제 눈앞에 있었고 저는 진실 여부를 따질 시간도 없이 그 아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남편의 자상한 성격에 여자들이 좋아했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이런 일까지 벌일 줄이야. 저는 눈앞이 깜깜해졌고 충격에서 헤어나오기가 힘들었습니다. 고모님은 제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큰 시련을 주시고 재빨리 미역국을 한 소끔 끓여 놓으시고는 지폐가 담긴 봉투를 제 베개 밑에 넣으시더니 바쁘다며 무심히 가버리셨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이 엄청난 일에 너무나 어이없었죠. 현실 같지 않은 이 상황에 한동안 멍하니 아무 생각이 없다가 문득 정신 차려보니 누워있는 아이 둘이 눈에 들어왔어요. 갑자기 눈물이 차오르면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느낌이 들더군요. 이혼한다고 하고 나가버릴까 생각도 했지만 갓난아기도 있고 갈 곳 없는 저는 일단 남편의 말을 들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산후조리를 해야 하는데 해줄 사람도 없는 데다 갓난아이를 둘씩이나 봐야 하니 저는 쌍둥이를 키우는 것 같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핏줄이라지만 내가 낳은 아이도 아니고 한 번씩 쳐다보면 너무나 얄미울 때도 있었지만 내 품에 안겨 내 젖을 배불리 먹고는 눈을 마주쳐가며 그저 방글방글 웃는 천진한 모습에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을까 싶어서 저는 내 아이와 똑같이 먹이고 입혔어요. 그리고 처음 키우는 아이들이니만큼 둘 다 이쁠 때가 더 많았고 둘이 있으니 나중에 의지도 되겠다 싶었죠. 남편도 없는 이 집에 그나마 아이들 소리가 나니 저도 혼자 있는 것보다는 훨씬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가을이 가고 돌아온 한겨울. 아직도 남편은 소식도 없었고 저는 고모님께 남편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하지만 고모님은 그때마다 이래저래 핑계를 대면서 남편이 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단지 매달 쌀과 생필품 등을 싣고 오셔서는 생활에 보태 쓰라고 봉투를 내미실 뿐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차가운 물에 아이들의 똥기저귀를 빨면서 손이 성할 날이 없었고 동상이 걸린 손에 물집이 터져 광목으로 손을 싸매며 아이들을 돌보면서 혼자 엉엉 울기도 했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푸념도 하면서 남편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힘들게 보내는 하루 중에도 순간순간 아이들의 까르르거리는 웃음소리를 들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 힘들었던 것들이 잊혀졌죠. 그러던 어느 날 고모님이 밖에서 데려온 남편의 아이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옆집 아주머니께 여쭤보니 어린 아이들에게 전염병이 심심치 않게 돈다고 하시더라고요. 전염이 잘 되니 빨리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라고 일러주셔서 제 아이는 없고 아픈 아이는 안고서 병원으로 갔어요. 병원에서는 홍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입원해야 하는 상황이 되고 상태가 더욱 악화되자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급히 고모님께 연락을 드렸어요. 그리고 고모님을 기다리는데 잠시 후 고모님과 함께 그렇게나 보고 싶었던 남편이 왔죠. 그런데 남편은 두 발로 걸어온 게 아니라 휠체어를 타고 왔어요. 저는 놀라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뺨을 타고 내리기 시작해서 하염없이 흘렀죠. 남편에게 다가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여태까지 뭐 하면서 이제야 오고 왜 휠체어를 타고 온 거예요? 어떻게 말 한마디 없이 나한테 이래? 네? 뭐라고 말씀 좀 해보라고요. 저는 다시 남편의 휠체어 앞에 주저앉아 오열했어요. 그러자 남편도 함께 울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한테 정말 미안해. 내가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 내가
사고가 나는 바람에 우리 첫아이 낳는 것도 못 보고 당신 혼자 애 낳느라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어? 조심 좀 하지. 어쩌다가 당신도 많이 아팠겠네. 그럼 지금은 괜찮은 거예요? 아, 어떡해. 서로 부둥켜 안고 울다가 울음을 멈춘 저는 다시 정신을 차리고 물었어요. 그건 그렇고 애 친엄마 어딨어요? 애가 지금 위독해요. 아무래도 애 엄마가 와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애 엄마의 행방을 찾는 제 물음에는 남편이 침묵하더라고요. 저에게 애 엄마를 보여주기 싫어서 그런가 싶어서 괜찮으니 연락해서 데려오라고 했죠. 그러자 아까부터 오해라는 저희 부부 모습을 보면서 옆에서 조용히 함께 우시던 고모님이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있잖아. 사실 내가 자네 부부에게 큰 잘못을 했네. 나도 상황이 어쩔 수 없었어. 사실 자네에게 맡긴 그 아이 친엄마는 자네 시어머니일세.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시어머니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요양하시는 어머님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저에게 데리고 올 때 이미 내연녀 아이라고 폭탄 선언을 하시던 고모님이 이제는 그 아이가 남편의 동생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믿지 못하는 눈치를 보이자 고모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죠. 자네 상견례 때 내가 얘기했었지?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아프다고 한 그때 충격으로 반실성 상태가 돼서 요양을 보냈는데 그때 어이없게도 그 많은 나이에 세상에 애를 임신하고 있었던 거야. 몇 개월 지나도록 우리도 모르다가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길래 검사를 하는데 의사가 임신이라는 거야. 가끔 이렇게 많은 나이에 임신되는 경우가 있다더라고. 우여곡절 끝에 출산하고 몇 개월 모유 수유까지는 했는데 애 때문에 정신과 약을 못 먹다 보니 상태가 더 안 좋아진 거지. 나중 되니까 자기가 애를 낳은 것도 잘 모르고 이 문제 상의하려고 아범을 불렀는데 여기까지 말씀하신 고모님께서 또 한바탕 눈물을 흘리셨어요. 한참을 흐느낀 후에 다시 말씀을 이어가셨는데 아범이 경운기를 몰고 오다가 밤늦게 구덩이에 빠지면서 경운기가 전복이 되었어. 다리가 깔렸는데 마을 사람들이 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목숨만 겨우 건져서 아침에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했지. 이 사람 동생은 빨리 누구한테 맡겨야 하는 상황이고 결국 자네한테 속여서 키워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네. 정말 미안해. 근데 자네 뱃속 아이 잘못될까봐 난 아범사고 말도 못하고 일단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 한동안 아범이 의식이 없었거든. 나도 농사일에 올케 병원에 아범 병원까지 정신이 없었어. 그러다가 며칠 전에 아범이 정신을 차린 거야. 그래서 몸 추스리자마자 바로 온 거란다. 고모님도 힘들었던 일들이 떠올랐는지 또 한 번 눈가를 훔치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억울했어요. 그래서 화를 냈죠. 그래도 그렇지 차라리 진실을 말해주시지. 어떻게 밖에서 나온 아범 자식으로 말하실 수 있어요? 저한테는 그게 더 상처가 되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혼자 애 낳는 것도 서럽고 무서웠는데 제 남편 생사도 알 수 없고 갑자기 밖에서 애를 낳았다니 제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저 정말이지 죽고 싶었어요. 소리를 지르며 오해라는 제 말을 듣더니 남편은 갑자기 놀라서 고모님을 노려보았습니다. 남편도 연락받고 가는 길에 어머니가 늦둥이를 낳은 것까지는 알았지만 고모님이 자신의 동생을 자신의 아이라고 속여서 저에게 말한 사실까지는 몰랐는지 화를 내더라고요. 아니 고모, 어떻게 이 사람한테 그렇게 잔인하게 말하실 수가 있어요? 아무리 제 상황이 그렇게 되었더라도 이 사람이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겠느냐고요.
혹시나 제가 살지 못했으면 이 사람 평생 저를 바람핀 놈으로 생각하고 아이와 원망하면서 살았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아우! 남편의 말에 제가 더 오열하자 남편도 더 크게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원망 섞인 말이 끝나자 고모님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당신이 잘못했다면서 마음고생시켜 너무 미안하다고 우셨어요. 그 모습을 본 저도 그동안의 서름과 마음고생이 한꺼번에 떠올라 그만 목 놓아 울어버렸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모든 사연을 털어낼 동안 아픈 아이는 아니 아기 도련님은 다행히 주사와 약 처방을 받고 호전되기 시작했더라고요. 고모님과 제가 번갈아가며 병실을 지키고 남편은 집에서 아이를 돌보면서 며칠이 지나자 막내 도련님은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이 태어나자 저희 네 식구와 시고모님은 시어머님을 뵈러 가기로 했어요. 급하게 결혼을 하고 갑자기 임신하면서 저도 시어머님을 뵙지 못한 터라 처음 뵙는 상견례 같은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저희가 가서 찾아 뵈었을 때는 다행히 어머님 상태가 좋으셔서 저희 아이도 보여드리고 막내 도련님도 안겨드렸죠. 남편이 잠시 고모님과 음료를 사러 나간 사이 아이를 안고 있던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가, 네가 고생 많았지? 결혼도 못 보고 내가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어머님 편찮으셔서 그런걸요. 괜찮습니다. 도련님 많이 보고 싶으셨죠?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동안 내 애가 있는지도 잘 몰랐구나. 나 아픈 것만 생각하느라 이 애한테도 미안하네. 내가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지만 아가, 네가 우리 손주처럼 잘 키워줄 수 있겠니? 내가 너무 염치가 없다만 내가 병원에 있는 몸이라서 어쩔 수가 없구나. 네 아가 잘 키우기도 힘들 텐데 내가 짐을 지어줘서 정말 미안하다. 저는 어머님 말씀에 울컥했지만 언제 또 뵐지 모르는 어머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죠. 어머님, 제가 제 아이도 잘 키울지 저도 장담은 못하겠지만 도련님 제 자식처럼 그 마음으로 키우겠습니다. 둘이 형제처럼 그렇게 키울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몸 건강하세요. 그러자 어머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더니 쌍가락지 한 쌍을 쥐어주시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이 생기면 나쁜 일도 함께 온다고 하던가요. 저희가 다녀오고 한 달 뒤에 시어머님은 상태가 더 나빠져서 결국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자기 엄마가 이 세상을 떠났다는 아픈 현실을 모르고 한 발 한 발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 도련님을 보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도련님과 제 아이를 어머니께 말씀드린 것처럼 형제같이 키우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미안하지만 동생을 저희 아이처럼 사랑도 주고 혼도 내면서 평범한 아이로 자랄 수 있게 잘 도와주자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다행히 남편의 다리도 재활 치료를 받으며 휠체어는 타지 않아도 될 만큼 회복이 되었어요. 아마 동생을 잘 키우라고 하늘에서 어머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여기까지가 제 젊을 적 사연이었습니다. 사람 사는 게 다 힘들겠지만 저도 이런 우여곡절이 있었네요. 그래도 저희 부부가 이렇게 힘들게 키운 막내 도련님이 잘 커서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뿌듯하죠. 지금도 가끔씩 와서 장난삼아 엄마라고 부른답니다. 여러분도 삶에 지칠 때 한번 제 얘기 들어보시고 힘내시길 바래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살짜리 딸을 키우고 있는 애기 엄마입니다. 저는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었던 저희 친오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집은 아버지가 중학교 때 돌아가셔서 엄마, 오빠,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똘똘 뭉쳐서 살았어요.
엄마는 항상 말씀하셨죠.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 셋은 다 이겨낼 수 있는 거 알지? 힘내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물론 사춘기 청소년 때는 그런 엄마의 말과 행동이 유치하고 싫었던 적도 있었는데 그래도 습관적으로 내뱉었던 말들이 정말 힘들었던 순간에는 한 줄기 빛처럼 보이면서 기대고 의지할 수 있었습니다. 전 그런 저희 가족이 좋았고 엄마와 오빠한텐 항상 고마웠어요. 그래서 크게 말썽을 부린다거나 사고를 친 적도 없었답니다. 저희 오빠 역시도 순하디 순한 남자예요. 집안 분위기상 험악할 일도 없었고 큰 소리 낼 일도 없다 보니 오빠 성격도 온화하고 얌전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저희 오빠의 삶을 뒤흔들 만한 큰 사건이 있었답니다. 오빠는 대학 시절 동기와 연애를 했어요. 오빠에게는 첫사랑, 첫 연애였던 것 같습니다. 그 언니가 오빠를 너무 좋아해서 열심히 대시했다고 하더라고요. 둘이 알콩달콩 연애하는 모습을 보면 나쁘지 않았어요. 잘 어울리는 것 같았죠. 그 언니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침성이 뛰어나거나 엄청나게 낯을 가리는 성격도 아니고 그냥 적당히 활발하고 적당히 사회생활 할 줄 아는 그런 사람 말이에요. 그래서 오빠랑도 성격도 비슷하니 잘 맞겠다고 생각했었죠. 언니는 약간 통통한 편이었는데 자기가 뚱뚱해서 여러 번 고백해도 안 받아줬던 거냐고 투덜대곤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오빠가 제대하기 전까지는 꼭 이뻐지겠다고 다짐을 하고 갔다나 봐요. 오빠 눈에는 여자친구니까 어떤 모습이든 다 이쁘다고 했겠죠. 그런데 정말 작정하고 다이어트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빠 군대 가기 전에 그 언니를 처음 봤다가 제대하고 나서 두 번째로 보게 되었는데 제가 기억하는 그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 언니가 살을 20kg 가까이 뺐다고는 하지만 정말 다른 사람처럼 보이더라고요. 그 언니는 오빠랑 학교 같이 다니려고 휴학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정말 열심히 운동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살을 빼니까 얼굴 윤곽도 드러나고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친구들도 그 언니의 바뀐 외모와 성격 때문에 거의 못 알아볼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하여간 그 언니는 오빠랑 그렇게 다시 복학해서 학교 생활을 했답니다. 그런데 언니가 날씬해지고 이뻐졌다고 학교에서도 소문이 났었고 그때 막 인터넷으로 사진 찍어 올리고 그런 게 유행이었는데 온라인상에서도 이쁘다고 많이들 했었나 봐요. 그렇게 자신감이 많이 생겼을 때 우연찮게 좋은 기회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인터넷 쇼핑몰 모델을 구하는데 해볼 생각 없냐고 제의가 들어왔답니다. 저희 오빠는 언니를 응원해줬고요. 그날 이후로 언니는 일주일에 몇 번씩 학교도 빠지고 쇼핑몰 사진을 찍으러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오빠는 그쪽 일을 잘 모르니까 특별히 도와줄 수도 없었고 언니가 바빠지니 잘 못 만나게 되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언니랑 같이 일하던 사람들은 그 언니보다 다 나이가 많고 경력이 많은 사람들인데 언니가 그쪽 일이 처음이다 보니 많이 챙겨준다고 했다나 봐요. 일할 때는 배 나온다고 밥을 못 먹으니까 끝나고 같이 밥 먹으러 다니고 일이 늦게 끝나면 집에 데려다 주기도 하고 뒤풀이 하는 날엔 술도 먹고 다니고 했대요. 그런데 저희 오빠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같이 끼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차가 있어서 데리러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아무런 도움이 안 됐었죠. 그런데 어느 날은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해봤는데 목소리가 좀 어색하더래요.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그냥 밥집이라고 했는데 주변에 남자들 목소리가 많이 들렸답니다. 아무래도 여러 명이서 술을 먹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같이 일하는 언니가 되게 멋있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따라다니는 거라는 언니의 말에 오빠는 의심이 가면서도 끝까지 언니를 믿어줬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도 그 언니는 갈수록 좀 변해가긴 했어요. 남들은 멋있어졌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느끼기엔 사치스럽고 겉멋에 집착하는 것 같았죠. 그 언니는 종종 오빠에게 옷을 선물해주더라고요. 쇼핑몰에서 어떤 때는 그냥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싸게 준다고 하면서요. 오빠는 고마운 마음에 잘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옷을 입혀주다 보니 욕심이 생겼나 봐요.
옷에 맞게 스타일을 바꾸면 어떻겠냐고 해서 오빠는 생전 처음으로 머리도 손질하고 패션 잡지도 사서 보는 등 패션에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사실 오빠가 패션에 대해 뭘 알겠어요. 그냥 여자친구니까 많이 맞춰주고 배려해준 거겠죠. 그런데 언니는 점점 욕심이 생겨서 오빠를 비싼 미용실도 데려가고 명품 같은 것도 보러 가자고 오빠를 쫄랐대요. 관심 갖는 건 나쁘지 않은데 보다 보면 또 그렇지 않잖아요. 그 언니는 오빠한테 슬슬 속마음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답니다. 같이 일하는 언니들이랑 비슷하게 하고 다니고 싶은데 그 언니들은 비싸고 좋은 명품 가방 갖고 다닌단 말이야. 나도 그런 거 갖고 싶은데 사주면 안 돼? 오빠는 당연히 안 된다고 말했어야 하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렸네요. 마음이 약해진 오빠는 여자친구를 위해 명품 가방을 사주기로 결심했지요. 생존 운동이라고는 숨쉬기 운동밖에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막노동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저는 오빠가 이렇게도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기만 했네요. 근데 한편으로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대학생이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어서요. 아무리 그래도 내 오빠인데 곱게 자란 오빠가 그렇게까지 하는 꼴이 안 되어 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엄마랑 저는 오빠한테 데이트 비용도 절약할 겸 집에서 밥 먹고 놀다 가라고 하는 날이 많았고, 그렇게 언니는 저희 집에 자주 왕래하면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언니의 소비는 갈수록 커졌어요. 신상백이 나오면 갖고 싶다고 대놓고 난리를 피더군요. 그 당시에 저도 대학을 이제 막 입학한 신입생이니까 6개월 동안 적금 들어서 명품 가방을 샀었는데요. 그 언니가 집에 놀러와서는 제 명품 가방을 보고 이쁘다고 눈독을 들이는 겁니다. 오빠는 깜짝 놀라고 무척 당황했죠. 그런데 그 언니는 입을 삐죽거리면서 말하더라고요. 난 근데 남이 쓰던 건 좀 별로. 난 저것보다 더 이쁜 거 갖고 싶은데 사주면 안 돼? 그 다음부터는 오빠의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 집에 있는 비싼 물건은 숨기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좋아 보이면 사달라고 하고 갖고 싶다고 하니 하나밖에 없는 오빠 척추가 빌까봐 엄마와 제가 지켜주기로 한 거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오빠는 졸업하자마자 운 좋게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경제적으로는 걱정이 없겠다 싶었는데 이게 웬일인지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네요. 언니는 세상 어두운 얼굴로 저희 집에 와서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전하더군요. 저 임신했어요. 아무도 모르고 있었고 예상하지도 못한 일이라 너무나도 당황했지만 엄마와 오빠와 저는 침착하게 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언니는 임신 사실을 친정에 이야기했더니 호되게 혼이 났고 집에 들어올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했다네요. 그래서 저희 식구들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가서 비는 게 낫겠지? 엄마는 일단 다 같이 가보자고 하셨고 엄마와 오빠와 새언니, 저 이렇게 넷이 쪼르르 새언니네 집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새언니 집에선 안 된다고 호통을 치시더군요. 우리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니 그냥 가세요. 저는 도대체 왜 간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분위기에 껴서 아니 한 명이라도 더 가서 수그려서라도 우리 오빠 깊여주고 좀 잘 살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에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어떻게든 풀리셨으면 하는 바람에서요. 엄청 사정사정했지만 그래도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저희 오빠와 새언니는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저희 엄마는 해보는 데까지 노력한 걸로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은 언니네 친정집에서 허락해주시면 그때 올리기로 하고 일단은 혼인신고부터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언니는 아예 짐 싸들고 우리 집으로 오게 되었네요. 그때부터 4명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새언니가 매일 울고불고 난리를 치더군요. 생전 처음으로 날씬하고 이뻐져서 모델 일까지 하게 됐는데 왜 하필 지금 임신이냐고. 자기가 더 조심했으면 됐잖아. 그래, 미안해. 내가 다 미안해, 응? 내가 더 잘할게.
저렇게 새언니가 한 번씩 윽박을 지를 때마다 저희 집은 다들 눈치 보느라고 쥐죽은 듯이 살았습니다. 새언니 말대로 조심하지 않은 오빠 잘못도 있으니 절절매며 사과하는 수밖에 없었지요. 오빠는 그 대신 해달라는 거 다 하게 해주도록 노력할 테니 말만 해달라고 엄청나게 설득했고, 새언니는 다행스럽게도 화를 차츰 가라앉히더군요. 새언니는 항상 고기가 먹고 싶다고 했고, 저희 엄마는 삼시세끼 새언니에게 고기를 먹였습니다. 저는 살면서 이렇게까지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은 처음 봤네요. 저희 엄마도 기절할 뻔 하셨습니다. 오빠도 엄마한테 미안해하며 많이 당황했는데, 그래도 엄마는 임산부 먹는 것 같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라며 어떻게든 잘 먹여야 한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원하는 대로 다 먹여주려고 노력하셨답니다. 저희 엄마는 며느리 생겼으니 최선을 다해보고 싶다고 하면서 아르바이트까지 구하시더군요. 사실 고깃값이 감당이 좀 안 되기도 했었고, 하루 종일 언니 시중 들자니 힘이 들기도 했고요. 언니는 졸업하고 떡하니 임신을 해버리니 딱히 갈 곳도 없어 저희 집에만 있었고, 그 덕분에 제가 방학 때는 오롯이 새언니의 시중을 들어야 했습니다. 새내기 대학생이 연애는커녕 남의 시중이나 들고 있자니 내가 왜 이 고생까지 해야 하는지 좌절감이 밀려오더군요. 어떤 날은 아주 답답하고 미치겠어서 엄마한테 자취하겠다고 방을 구해달라고 했네요. 그랬더니 엄마는 오히려 저를 설득하시더군요. 네가 엄마를 좀 도와주면 안 돼? 나도 많이 도와주고 있잖아. 근데도 너무 힘들어. 날 내보낼 생각이 없다면 차라리 오빠를 내보내는 건 어때? 지금 이런 상황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고생할 거 뻔히 보이는데 내보내자고? 하나밖에 없는 딸이 고생하는 건 괜찮고? 그럼 넌 하나밖에 없는 엄마가 고생하는 건 괜찮다는 말이니? 결국 아무도 괜찮지 않기에 다 같이 조금씩 도와주기로 했네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평생 가족이 될 사람이니 이 정도 수고는 당연하다고 여기고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죠. 새언니는 6개월쯤 되니까 몸이 무겁긴 한데 가슴이 답답하니 어디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그 말에 또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지요. 그래도 최대한 당황한 내색은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새언니에게 어디를 가고 싶냐고 물었고 새언니는 신나서 대답하더군요. 어디가 가고 싶은데? 동남아 태교 여행이요. 뭐 알아본 건 있고? 그럼요. 요즘 태교 여행 안 가는 사람이 어딨어요? 전 그냥 가깝게 필리핀 세부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4시간 반 정도밖에 안 걸리기도 하고 거긴 우리나라보다 해산물이 저렴하니까 푸짐하게 먹어도 돈이 얼마 안 든대요. 그리고 럭셔리 리조트에서 마사지도 받고요. 거긴 마사지가 유명해서 임산부 마사지가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학생인 저에게는 꿈만 같은 일이었습니다. 결혼도 임신도 겪지 않았으니 이해할 수도 없었고 상상할 수도 없었지만 그래도 뭐 임산부가 하고 싶다고 하니 뜯어 말릴 수도 없었지요. 얼마나 벼르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줄줄줄 이야기하는 새언니의 표정을 보니 비장함까지 느껴졌습니다. 숙박부터 맛집까지 아주 세세히 이야기했거든요. 엄마, 오빠, 새언니 저 이렇게 넷이 함께 다녀오자면서 1,200만 원이면 충분히 놀고 올 수 있다고 말이에요.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도 말릴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알겠다고 했고 다음 주까지 답변을 주겠다고 하셨지요. 저희는 새언니를 재우고 비상사태에 돌입했습니다. 1,200만 원이 무슨 개 이름도 아니고 우린 안 가도 되니까 너희 부부만 다녀와. 가려면 엄마랑 동생도 같이 가야죠. 둘이 안 가면 나도 안 갈래요.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임산부 혼자 다니게 할 거야? 철없는 소리 말고 둘이 다녀와.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예산을 짜니 400만 원 정도 되겠더라고요. 저는 급하게 명품백을 팔고 아르바이트비를 갚을까지 해서 엄마한테 250만 원을 쥐어드렸습니다. 엄마도 아르바이트 한 거랑 모아둔 돈까지 합쳐 겨우겨우 400만 원을 만들어서 오빠한테 줬네요. 대역죄인 같은 표정을 짓는 오빠에게 엄마와 저는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기펴고 살아라. 너 기펴주려고 동생이랑 엄마가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니? 결국 둘은 태교 여행을 떠나고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새언니에게서 몇백 원짜리 수분크림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 나의 250만 원이 몇백 원의 수분크림이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얼굴에 치덕치덕 바르는데 이게 몇백만 원짜리가 바뀐 거라고 생각하니 이마저도 못 쓰겠더군요. 갈수록 지질이 궁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돈이 없으니 사람이 참 작아진다는 걸 새삼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구하게 되었습니다. 과외를 하기로 했네요. 왜냐하면 이제 언니가 애를 낳으면 산후조리원을 보내야 하기 때문이었죠. 새언니가 임신 3개월부터 찜해놓은 산후조리원은 무슨 연예인이 갔었다고 하면서 2주에 1,500만 원이라는데 우리가 무슨 부자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니니 그것보다 저렴하면서도 괜찮은 곳에서 하면 안 되겠냐고 엄청나게 설득했습니다. 새언니는 잘 알지도 못하는 다른 곳이 못 믿었다고 했고 결국 결혼도 안 한 제가 직접 발벗고 나서서 돌아다닌 후기를 들려주었지요. 한 푼이라도 돈을 아껴보려고 몸을 혹사시킨 거였지만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다면 마다할 리가 없었어요. 결국 산후조리원에 대한 보고서를 쓸 수도 있을 만큼 열심히 다녀보고 설득한 끝에 2주에 500만 원짜리 산후조리원을 예약했습니다. 엄마랑 저는 미치게 일만 했네요. 오빠가 회사를 다닌다고 해도 당장 애 낳고 나면 들어갈 돈이 많을 테니 부담스럽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일복 터졌다고 나불대면서도 이렇게 해서 오빠가 평안하게 지낼 수 있다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한 돈으로 핸드폰비를 내고 한 달 커피값 3만 원을 남기고 다 엄마한테 주었고 엄마도 돈 한 푼 안 쓰고 월급도 다 모은 모양이더라고요. 우리는 라면 먹으면서도 새언니는 고기 구워주고 자린고비가 따로 없는데도 엄마랑 저라도 아껴야 그나마 생활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아끼고 또 아꼈습니다. 시간은 생각보다 빨리 흐르더군요. 새언니는 자연분만으로 3kg의 남자아기를 낳았고 드디어 호화스러운 산후조리원에 입성하였습니다. 새언니가 조리원에 들어가 있는 2주 동안 세상 참 편하더군요. 엄마와 둘이 감격의 맥주 한 캔을 짠 하는데 이제야 쉴 수 있다는 기쁨과 뭔가 큰일을 해냈다는 성취감까지 들더라고요. 하루 종일 늘어지게 낮잠도 자보고 그동안 일부러 새언니 혼자 밥 먹게 할 순 없어서 꾸역꾸역 라면이라도 먹었는데 이젠 차라리 맘 편히 굶자며 엄마랑 뒹굴거리는 2주를 보냈습니다. 물론 오빠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단 엄마와 저는 너무 편하더군요. 새언니는 2주 후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와서는 친정집에 다녀오겠다며 갑자기 짐을 쌌습니다. 너무 갓난아기라 데려갈 수도 없다고 하길래 그럼 택시 타고 데려다 줄 테니 함께 다녀올 테냐고 물어보았죠. 그런데 아기한테 나쁜 말 듣게 하고 싶지 않다며 혼자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친정집에 간 새언니는 바로 올 수가 없다면서 며칠 더 이야기하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엄마와 저는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래도 사돈어른이 애 낳고 왔다고 매정하게 하시지는 않으시나 보다 하면서 한시름 놓았습니다. 저희 엄마도 새언니한테 이야기했어요. 시댁에서 그동안 불편했을 테니 며칠이라도 편하게 지내다 와라.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엄마가 이상하게 갑자기 기분이 쎄하다고 하더군요. 설마 안 오는 거 아니겠지? 했는데 말이 씨가 되고야 말았습니다. 정말 안 오더군요. 오빠는 새언니랑 연락이 안 된다며 난리가 났고 엄마와 저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냐고 했죠. 그런데 진짜 연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갓난아기를 데리고 엄마와 오빠와 저는 새언니네 친정집을 찾아갔습니다. 새언니네 친정집은 그동안 딸의 소식을 들은 적도 없었고 그날 이후로 내놓은 자식이나 다름없으니 문도 안 열어주겠다고 난리를 치는데 갓난아기가 찬바람 쐬고 있으니 저희도 쌩난리를 쳤지요. 그제야 겨우 문을 열어주길래 새언니가 어디 숨어 있는지 보고 없으면 없는 거 확인하고 가겠다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가서 봤는데 왔다 간 흔적도 없더군요.
맙소사. 오빠는 그제야 완전히 정신을 놓아버렸습니다. 울고불고 난리를 치고 새언니 친구들, 학교 동기들 등 다 연락했는데 어찌 보면 당연하겠지만 연락이 없다고 하더군요. 오빠는 겨우겨우 회사를 나갔고 한 달 뒤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언니에게 맡겨두었던 급여 통장이 생각났다고 하네요. 오빠의 첫 월급부터 아이를 출산하기까지 받았던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두었는데 급여 통장을 열어보니 거기엔 새언니가 남긴 쪽지가 있었고 언제부터 준비해놓은 건진 모르겠지만 작성해둔 이혼 서류까지 있었습니다. 오빠는 망연자실했고 한동안은 술에 빠져 지내더군요. 엄마와 저도 오빠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 가장 힘든 건 오빠일 테니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빠는 서서히 언니와의 이별을 받아들였고 결국 이혼 서류에도 도장을 찍더군요. 오빠도 엄마도 저도 허무함과 배신감으로 인해 정말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그래도 아기는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다 어른들 잘못이지. 여태 열심히 살아온 만큼 앞으로도 우리 넷이 열심히 살면 되지 않겠냐며 서로 다독거려 주었네요. 그렇게 오빠의 힘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다 보니 저는 사랑 따윈 안 할 줄 알았는데 사람 인연은 따로 있나 보더라고요. 몇 년 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무렵부터 자연스럽게 결혼 얘기가 오갔습니다. 그리고 후딱 결혼을 하게 되었네요. 저희는 친정엄마랑 오빠가 사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신혼집을 얻고 주말마다 친정집에 가서 조카를 돌봐주었습니다. 남편도 아이를 좋아하는 덕에 다행히 잘 도와주었네요. 저는 조카를 보다 보니 당장 아이를 갖고 싶은 생각은 없기도 했고 조금 더 일하고 갖고 싶은 마음에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시부모님께 둘러대곤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는 그런 것 때문에 엄청 서운해하셨고요. 그런데 어느 날은 시부모님께서 밥이나 먹게 내려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시댁에 가니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도 매주 친정 간다며? 네, 오빠가 일하면서 조카 키우느라 힘들어했어요. 그래, 힘든 건 알겠다만 아무리 오빠 애라지만 너희 애면 더 이쁘지 않겠니? 조카 돌보느라 일부러 임신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이야. 시댁은 손이 귀한 집안이라 시부모님께서 결혼 전부터 아이를 빨리 가졌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긴 했거든요. 남편 위에 아주버님이 계시긴 했지만 아주버님은 중국에서 사업하고 계셔서 항상 바쁘기도 하고 워낙에 여자에는 관심도 없는 분이시라고 해서요. 그런데 평소 같으면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엄청 서운해하시고 나무라셨을 텐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괜찮아 보이시더라고요. 어머니, 근데 혹시 좋은 일 있으세요? 어머, 티가 나긴 하는구나. 우리 예비 맏며느리 보러 중국에 다녀왔단다. 어머, 아주버님 결혼하시는 거예요? 형님 될 분이 중국인이에요? 너희 아주버님이 워낙에 바쁘니까 우리가 간 거지. 한국 여자야. 시어머니는 아주버님이 해외에서 일만 하고 사는 줄 알았는데 기특하게 결혼도 한다면서 너무 좋아하셨고 저는 빨리 애가지라는 꾸지람을 안 듣게 돼서 참 다행이라 생각했네요. 저희 남편은 둘째니까 아주버님 장가가면 아주버님네 먼저 애 낳으라고 하실 테니까요. 아주버님의 결혼식 날 예식이 시작되기 전 저는 처음으로 형님께 인사드리러 신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남편과는 다르게 무척이나 무뚝뚝한 아주버님이 어떤 여자분을 데려왔을까 너무나도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신부 대기실에 있는 형님의 모습을 본 순간 저는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부 대기실에 앉아있는 사람은 바로 우리 집에서 뼈 빠지게 고생하며 뒷바라지 했더니 애 낳고 도망가 버렸던 우리 친오빠의 새언니였으니까요.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인가요?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급하게 아주버님을 찾았고 구석으로 데리고 가 어디까지 알고 계시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제 말에 아주버님은 무슨 소리냐면서 당황해 하시더군요. 저는 시부모님과 아주버님 그리고 남편을 불러다가 사실대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새언니의 과거에 대해 말이에요.
진작에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오빠 돈을 홀랑 들고 이혼 소리 내던지고 도망간 것도 모자라 개명까지 하고 중국에서 살고 있었다는 걸 누가 알았겠어요. 아주버님의 상견례장에서라도 만났다면 이 결혼을 시작조차 할 수 없게 말렸겠지만 어쩔 수 없죠. 이제라도 사실대로 말하는 수밖에요. 시어머니께서는 그동안 저희 집에서 있었던 새언니의 이야기들을 듣고는 자리에서 쓰러지셨고 남편은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들이닥치자 식장은 소란스러워졌고 신부 대기실에 있던 새언니는 밖으로 나오면서 저와 눈이 딱 마주치고야 말았네요. 새언니는 부케로 얼굴을 딱 가리더군요. 저는 잽싸게 달려가 새언니의 부케를 뺏고 바닥에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새언니의 뺨을 후려쳤지요. 우리 오빠 바보 만들고 넌 잘 살려고 그랬니?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아가씨, 미안.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저는 눈이 뒤집혀 새언니의 머리를 막 헝클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장은 난장판이 되었고 아주버님의 결혼은 파토가 났죠. 그날 이후 새언니는, 아니 그 나쁜 여자는 저희 오빠한테 소송을 당했고 양육권과 면접 교섭권을 포기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갓난아기였던 조카는 올해 학교를 들어가 벌써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어요. 오빠는 얼마 전 새롭게 사랑을 시작했고 다행히 좋은 분이어서 행복한 가정도 꾸렸습니다. 지금은 저도 3살짜리 아이를 키우는 애엄마가 되었고요. 오빠가 뒤늦게 결혼식을 하고 새로운 가정을 꾸리니 그동안 힘들어했던 오빠와 우리 식구가 겪어온 일들이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하고 진하게 액땜한 오빠가 이젠 정말 행복하게 잘 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생기네요. 하나밖에 없는 제 오빠에게 앞으로는 웃는 일만 있기를 응원한다고 말해주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황당하고 힘든 나날이었지만 이렇게 웃으며 사연을 보낼 수 있는 날이 와서 기쁘고 즐겁네요. 모두들 건강하시고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이 하나 있는 50대 중반의 여자예요. 저희 시어머니는 사실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남편보다 2살 연상이었거든요. 요즘은 연상연하 커플이 대세긴 하죠. 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여자가 남자보다 더 나이가 많으면 사람들이 수근거리고는 했어요. 심지어 남편이랑 결혼한다고 말했을 때 제 친구들은 저에게 대단하다고 용기 있다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무튼 시어머니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반대했지만 남편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죠. 그래서 마지못해 허락하고 저를 받아주셨어요. 그러나 마음에 들지 않는 며느리를 예뻐하기가 어려웠나 봐요. 은근슬쩍 시집살이를 시키더라고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처럼 악독한 시집살이는 아니었지만 시집살이인 듯 아닌 듯 교묘하게 저를 괴롭히셨죠. 차라리 악독한 시집살이였으면 남편에게 다 고자질하고 모자지간의 연을 끊어냈을 거예요. 아니면 제가 남편이랑 이혼했던가요.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어서 화를 내면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를 모두 당하면서 참고 살았죠. 이렇게 인내하면서 살다 보면 언젠간 복을 받게 될 거라고 스스로 위안하면서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친정엄마가 저에게 전화해서 시간 날 때 집으로 좀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목소리만 들어도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았죠.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집에 무슨 일 있어? 얼굴 보게 얘기하자. 그러니까 시간 날 때 집으로 와. 오기 전에 전화하고. 저희 친정엄마는 집에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로 자식들에게 일이 있다고 말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자식들 걱정하게 만들고 싶지 않은 엄마의 마음인 거죠. 그런 친정엄마가 아무 일 없단 말 대신 얼굴 보고 얘기하자고 했을 때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집에 무슨 일이 있다는 말이었으니까요. 고민만 하다가 남동생에게 전화했더니 남동생도 그저께 친정엄마에게 연락을 받았다고 했어요. 친정엄마 목소리가 좋지 않아서 안 그래도 저에게 무슨 일인지 물어볼 참이었답니다. 저는 남동생한테 내일 바로 집으로 가보자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날 저녁 남편에게도 이야기했죠.
제 말을 모두 들은 남편은 저랑 같이 친정에 가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제가 말렸습니다. 남편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때 한창 바쁜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가서 무슨 일인지 듣고 말해주겠다고 했죠. 바로 다음날 점심쯤에 친정으로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부모님 표정이 너무 좋지 않았죠. 당장 무슨 일인지 묻고 싶었지만 남동생이 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러다가 30분 후쯤에 남동생이랑 올케가 친정으로 와서 바로 친정엄마에게 물어봤죠. 무슨 일이 있냐고요. 저랑 남동생이 물어보자마자 친정엄마가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친정아버지는 별다른 말씀 없이 안방 침대에 누워만 계셨고요. 엄마, 왜 그래?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큰일 났다. 네 아빠를 어떻게 하면 좋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버지가 왜? 제가 다그치듯이 묻자 친정엄마는 저와 남동생 부부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전했어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암이라고요. 건강검진을 받았다가 발견했답니다. 사실 저희 친정부모님이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셨어요. 받아보라고 했는데도 돈 아깝다고 하면서 받지 않으셨죠. 그래서 저랑 남동생이 작정하고 부모님 건강검진을 예약해서 억지로 받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 건강검진 결과가 좋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도대체 무슨 암이냐고 물었더니 췌장암이랍니다. 담당 의사는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 수술이 불가능하다고 했대요.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시작할 수는 있지만 결과가 좋지 않을 거라고 했답니다. 그 말인즉슨 무슨 방법이든 저희 친정아버지의 암을 고칠 방법은 없단 말이었죠. 저는 바로 안방 침대에 누워있는 친정아버지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친정아버지를 붙들고 통곡하며 울었죠. 바로 남동생도 달려와서 친정아버지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그저 울먹이는 목소리로 저희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하셨어요. 아픈 건 아버지인데 왜 아버지가 미안하다고 해야 하는지.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팠죠. 저는 아버지를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당장 치료를 시작하자고 말했어요. 남동생도 저랑 같은 생각이었는지 아버지에게 당장 병원에 입원하자고 말했죠. 그러나 아버지는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이미 충분히 친정엄마와 상의한 후에 내린 결론이라고 하면서요. 무슨 그런 결론이 어딨어. 자식인 우리랑도 상의해야지. 나는 남은 시간을 병원에서 보내고 싶지 않다. 그냥 너희 엄마랑 너희들끼리 오순도순 행복하게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안 돼. 나는 아버지 이렇게 보낼 수 없어요. 당장 치료받자. 수술 가능한 의사도 내가 한번 찾아볼게. 아버지는 어린아이처럼 보채는 저를 끌어안고 울면서 자기 뜻에 따라달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러나 저는 도저히 포기되지 않았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소리치고 친정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있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왜 벌써 집에 왔냐고 물었더니 장모님 연락받고 왔다고 하더군요. 아무래도 친정엄마가 제가 걱정이 되셨나 봅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해서 저를 챙겨달라고 하셨대요. 저는 남편에게 울면서 모든 사실을 말했어요. 남편은 우는 저를 안아주면서 달래줬죠. 그러면서 친정아버지 뜻을 존중해주라고 말했어요. 그렇게 하는 게 진정한 효도라고 하면서요. 저는 혼자서 조용히 생각을 정리했어요. 그런데 남편 말대로 아버지 의견을 존중해주는 것이 효도인 것 같았죠. 그래서 남동생에게 전화해서 제 의견을 말했는데 남동생도 비슷한 생각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바로 남동생이랑 다음날에 다시 친정에 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말했죠. 두 분 뜻을 따르겠다고요. 친정 부모님은 눈물을 보이시면서 그런 결정을 하게 만들어서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3일 후인가요?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저에게 지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드냐고 하셨죠. 그리고 저에게 뭐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자신에게 말하라고 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친정아버지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 입으로는 차마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대신 전했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그 말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은근하게 저를 시집살이 시켰지만 가족은 가족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 동시에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시어머니를 미워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죄송하고 고마운 마음도 들었죠. 어머니, 마음만으로 감사해요. 정말 진심으로 감사해요. 아니야. 가족끼리 위해주고 도와주는 건 당연하지. 언제라도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 내가 언제든지 도우마. 그렇게 말씀하신 시어머니는 이틀 후에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양손 가득하게 뭘 들고 오셨죠. 제가 들고 오신 게 뭐냐고 물었더니 암 환자에게 좋은 거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짐 보따리 안에는 상한버섯을 포함하여 귀한 음식들이 잔뜩 들어있었어요. 시어머니는 그것들을 모두 저에게 주시면서 친정아버지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셨죠. 저는 시어머니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인사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에 친정아버지에게 시어머니가 주신 음식을 전해줬죠. 친정 부모님도 정말 좋아하시면서 시어머니에게 대신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시어머니는 좋은 약재가 있으면 항상 저를 가져다 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친정아버지 때문에 제대로 챙겨 먹지 못할까봐 저를 위한 음식도 직접 해서 가져다 주셨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혹시 친정아버지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의사가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시어머니가 지인들에게 좋은 병원이 있는지 물어보고 다니셨어요. 저는 그때 시어머니의 진정한 사랑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시어머니에게 진짜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달라진 시어머니를 보면서 남편도 놀랐어요. 제가 남편에게 시어머니가 나 먹으라고 가져온 음식이라고 자랑하면서 보여주니까 의외라는 듯한 표정을 짓더라고요. 이게 진짜 우리 어머니가 가져온 음식이라고? 당신 위해서? 그렇다니까? 심지어 저번에는 나한테 용돈까지 주셨어. 친정 부모님이랑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어머니가 갑자기? 내 말이 이제 완전 천사셔. 그래서 나 이제부터 어머니를 천사 어머니라고 부르기로 했어. 저는 남편에게 말한 것처럼 제 휴대전화에도 천사 어머니라고 다시 저장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살갑게 굴려고 진짜 많이 노력했죠. 시어머니도 그런 제 노력을 알아주셨는지 저희 부부가 시댁에 갈 때마다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녁쯤에 전화해서 내일 시간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같이 갈 곳이 있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때 시어머니 말이라면 없는 시간도 내겠다는 의지가 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다른 일 모두 미루고 무조건 시간 난다고 말했죠. 다음날에 시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가신 곳은 아파트 모델하우스였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곳이라 조금 생뚱맞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너무 밝은 표정으로 모델하우스를 구경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니까 제 마음도 좋아졌죠. 그래서 시어머니를 따라다니면서 내부를 구경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시어머니가 틈만 나면 저를 데리고 모델하우스를 보러 다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어머니, 혹시 아파트 분양 받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기회가 있을 수 있잖니? 그래서 미리미리 받으려는 거야. 너도 알다시피 지금 내가 사는 아파트가 오래됐잖니. 아, 그렇구나. 잘 생각하셨네요. 미리 받으면 나쁠 건 없죠. 시어머니가 살고 계시던 아파트가 시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부터 살던 곳이에요. 남편이 30대였을 때도 그 아파트에서 살고 계셨죠. 그래서 시어머니 말대로 오래된 곳이긴 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이사 가고 싶지 않다고 예전부터 늘 말씀하셨어요. 친하게 지내는 이웃들이 많고 익숙한 동네여서 떠나고 싶지 않다고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새 아파트로 이사하고 싶어 하신 것 같더라고요. 왜 갑자기 시어머니의 마음이 변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오래된 아파트보다는 새 아파트가 좋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시어머니가 모델하우스에 가실 때마다 항상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쯤인가요?
시어머니에게 항상 신세 만지는 게 미안했는지 친정엄마가 직접 방앗간에 가서 떡을 쪄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시어머니에게 가져다 드리라고 하셨죠. 평소에 시어머니가 떡을 좋아하는 걸 알고서요. 저는 친정엄마에게 떡을 받자마자 시댁으로 갔어요. 워낙 저희 집이랑 시댁이 가까워서 따로 연락은 하지 않고 갔죠. 도착했는데 현관문이 열려 있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시댁 아파트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현관문이 제대로 닫히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현관문이 반쯤 열린 채로 방치해둘 때도 많고요. 저에게는 그날도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익숙하다는 듯이 시댁으로 들어와서 제대로 현관문을 닫았죠. 그런데 낯선 신발이 놓여있더라고요. 안방에서 이야기 소리도 들렸고요. 아무래도 시어머니 손님이 오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인기척을 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안방 쪽으로 걸어가서 제가 왔다는 것을 시어머니에게 알리려고 했죠. 하지만 안방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걸음을 멈추고 말았습니다. 가장 먼저 시어머니 친구분이 시어머니에게 저희 친정아버지 상태를 물어보셨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는지 이미 친구분들이 저희 친정아버지가 암 투병 중인 걸 알고 계신 듯 했죠. 시어머니는 친구분에게 저희 아버지 상태가 좋지 않다고 하셨어요. 아무래도 올해를 넘기긴 어려울 것 같다고 하면서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죠. 왜냐면 요즘은 친정아버지 상태가 좋으셨거든요. 컨디션이 좋아지셔서 매일 산책도 나가고 친구분들이랑 저녁도 나가서 드세요. 그런데 그런 친정아버지가 올해 넘기긴 어려울 것 같다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죠. 시어머니 친구분이 시어머니 말을 듣고 그렇게 많이 안 좋냐고 지금 병원에 계신 거냐고 다시 물어봤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건 아닌데 내가 사실 숙자에게 예전에 물어봤었어. 왜 숙자 시아버지도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잖아. 그런데 그 암이 엄청 지독하다네. 한 번 걸리면 낫기가 힘들대. 그러니까 올해를 넘기기 힘들지 않겠어? 솔직히 나이 먹어서 괜히 자식들 고생시킨 것보다는 빨리 가시는 게 낫지. 그럼 그 어르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은? 재산이 꽤 많다고 하지 않았어? 자식들이랑 와이프랑 나눠 가지지 않겠어? 우리 며느리가 장녀니까 조금 더 주겠지? 시어머니는 그런 말을 하면서 경악스러운 말을 덧붙였습니다. 제가 아들보다 나이가 많아서 마음에 들지 않았는데 친정이 조금 사는 것 같아서 허락했다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 친정 돈만 보고 참았답니다. 그 말을 들은 친구분이 막 웃으면서 그럼 이번이 좋은 기회인 거냐고 물으니까 깨르륵 웃으면서 아주 좋은 기회라고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모델하우스 얘기도 하셨습니다. 요즘 저를 데리고 모델하우스를 다니고 있다고요. 아마 저도 눈치가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알 거랍니다. 그 말을 들은 친구분이 다시 입을 열었죠. 며느리 덕 좀 보려고? 며느리가 친정아버지 돌아가시면 새 아파트로 이사시켜줄 것 같아? 내가 그동안 자기 아버지한테 얼마나 잘했다고. 그 은혜를 알면 보답하지 않겠어? 자기, 설마 콩고물 때문에 지금까지 며느리 친정아버지에게 잘한 건 아니지? 야! 나이 많고 인물도 별로인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줬으면 걔가 나한테 그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면서 빨리 새 아파트로 이사가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이 빨리 저희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좋겠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그 후로도 시어머니가 계속 새 아파트를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떨어지는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다고 하셨죠. 저는 일단 시어머니와 친구분이 나누는 대화를 모두 휴대전화로 녹음했습니다. 제가 나중에 추궁하면 시어머니가 당연히 발뺌하실 것 같아서요. 한창 대화를 나누던 시어머니는 갑자기 목이 마르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방문을 열고 나오시다가 문 앞에 있던 저와 정면으로 마주치셨죠.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셨어요. 그리고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저에게 언제 와 있었냐고 물어보셨죠. 시어머니 말에 시어머니 친구분도 열린 방문으로 얼굴을 내미셨어요.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화들짝 놀라면서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죠. 그러더니 시어머니가 더 있다가 가라고 붙잡았는데도 급한 일이 있다고 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친구분이 돌아가고 나서도 제가 아무 말 없이 시어머니 얼굴만 보니까 시어머니가 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언제부터 있던 거냐고 다시 물어보셨죠. 그건 왜요? 제가 들으면 안 되는 말이라도 하셨어요, 어머니? 그런 말을 할 리가 있겠니? 네가 인기척도 없이 방문 앞에 서 있으니까 놀라서 묻는 거 아니야. 그래서요? 친구분이랑 무슨 얘기를 그렇게 재미나게 하셨어요? 무슨 얘기긴. 그냥 시덥지 않은 수다지. 나이 많고 인물도 별로인 친정 재산 때문에 받아줬다는 이야기도 시답지 않은 수다인가요, 어머니? 제가 그리 말하자마자 시어머니가 새빨개진 얼굴로 왜 남의 이야기를 엿듣는 거냐고 소리치셨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말을 바꾸고 본인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하셨죠. 제가 문 앞에서 다 들었다고 했는데도 뻔뻔하게 본인은 끝까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제가 피곤해서 잘못 들은 거라고 하면서요. 그런 사람 같지 않은 시어머니에게 친정엄마가 정성껏 쪄온 떡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떡을 도로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붙잡고 잠깐 얘기 좀 하자고 했는데도 뿌리치고 그냥 나왔어요. 그랬더니 제가 남편에게 고자질할까봐 겁이 났나 봐요. 그날 저녁 연락도 없이 저희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갑자기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시어머니가 제 눈치를 보면서 집에 별일 없냐고 물어보셨어요. 남편이 별일 없다고 대답하니까 시어머니가 저에게 할 말이 있다고 하면서 잠깐 나가자고 하셨죠. 무슨 할 말이요? 여기서 하세요. 여기서 할 말이 아니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잠깐 나가자고. 저는 어머니랑 하고 싶은 말이 없어서요. 정 하고 싶으시면 그냥 여기서 하세요. 저희 대화를 들은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대체 무슨 일인지 물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그러더군요. 제가 뭔가 단단히 오해한 것 같다고요. 그래서 그 오해를 풀어주려고 찾아온 거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를 보면서 뭘 오해한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가 남편에게 너는 들을 필요 없다고 잠시 방에 들어가 있으라고 했어요. 어떻게든 남편이 알지 못하도록 발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곧바로 남편에게 제가 들은 사실을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경악하면서 시어머니에게 소리치더군요. 제 말이 모두 사실이냐고 물으면서요. 시어머니는 하글대면서 사실이 아니라고 했어요. 제가 거짓말하는 거랍니다. 심지어 제가 요즘 친정아버지 때문에 예민하다는 말까지 했어요. 그래서 없는 얘기를 지어서 한다고요. 저는 이미 시어머니가 그렇게 나올 거라는 것을 예상했습니다. 그만큼 영악하신 분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녹음했던 것을 그 자리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녹음한 녹음 파일을 들은 남편 표정이 서서히 굳어졌어요. 시어머니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갔고요. 제가 녹음한 내용을 모두 들려준 후에 시어머니에게 이래도 제가 거짓말하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냐고 했고요. 그제야 시어머니는 잘못을 시인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자신이 내뱉은 말은 진심이 아니라고 했죠. 그냥 수다를 떨다 보니 말이 헛나온 거라면서요. 그러나 저는 시어머니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믿는 눈치는 아니었고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당장 집에서 나가시라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얼굴 보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남편 역시 시어머니에게 집으로 돌아가시라고 말했죠.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자신의 실수를 용서해달라고 했어요. 제가 절대로 용서해주지 않겠다고 했더니 막 성질을 부리셨죠. 너는 시어머니가 실수할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잡아먹을 듯이 달려드는 거니? 실수라고요? 어머니는 실수가 아니잖아요. 예전부터 계획했던 일이시잖아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모델하우스 보러 가신 거 아니셨어요? 세상에 영원히 사는 사람이 어디 있니? 나중에 네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재산은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네가 그냥 짊어지고 살려고 했어? 그럼 우리 아들은? 시어머니 말에 남편이 제발 그만하라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억지로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남편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본인 엄마가 이렇게까지 끔찍한 사람인 줄 알았으면 저랑 결혼하지 않았을 거래요. 그냥 혼자 늙어 죽을 때까지 살았을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남편이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는 상황이 싫었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당신 잘못이 아니니까 다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미안하다고 사과하지 말라고 했죠. 저는 시어머니가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저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사과하기는커녕 저에게 오히려 화를 내셨죠. 말실수 하나 가지고 시어머니 쥐잡아먹듯이 잡아먹는다고요. 그런 시어머니를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천사 같은 모습은 다 거짓이라고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시어머니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지 않을 거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시어머니랑 저 둘 중에 한 명만 선택하라고 했어요. 남편에게는 미안한 일이었지만 저는 도저히 시어머니 며느리로 살고 싶지 않았죠. 죽을 때까지 시어머니 얼굴을 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며느리로 살겠어요. 남편은 선택하라는 저에게 딱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시어머니를 설득해보겠다고 했죠.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다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겠다고 시어머니가 저에게 사과하게 만들라고 했어요. 어떻게든 상황을 바로잡고 싶었던 남편은 곧바로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당장 저에게 사과하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사과하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족끼리 여유 있는 돈을 나눠 갖겠다는 건데 그게 왜 나쁘냐고 했대요. 기가 막힌 말인 거죠. 남편은 그 말이 끔찍하게 들렸나 봐요. 시어머니에게 부모 자식 간의 연을 아예 끊자고 했답니다.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어떻게 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냐고 소리쳤대요. 하지만 남편은 그러거나 말거나 다시는 우리 부부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나중에 남편이 집에 와서 시댁에서 있었던 일을 모두 말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시어머니랑 연을 끊고 왔다고 말했죠. 남편에게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는 것은 잘 알아요. 천륜을 끊는 일인데 어떻게 쉽겠어요. 그렇지만 저를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해준 남편에게 고마웠어요. 그래서 울면서 고맙고 미안하다고 했더니 아니라고 우리 가족을 위해서 좋은 선택을 한 것 같다고 했죠. 그러고 나서도 남편은 저랑 친정부모님에게 미안했나 봐요. 그날 주말에 저희 부모님에게 가서 앞으로 아들처럼 모시겠다고, 그러니까 언제든 힘든 일이 있으면 말씀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친정 부모님에게는 시어머니 일은 말하지 않았어요. 굳이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했죠. 말해봤자 좋은 말도 아니고요. 다만 시어머니가 친정 부모님을 찾아가서 헛소리 할까봐 그게 조금 겁이 났어요. 그런데 다행히 시어머니가 친정 부모님을 찾아가진 않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 후로도 저희 부부에게 끈질기게 연락했어요. 하지만 연락해서도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죠. 오히려 저에게 화를 냈어요. 일부러 본인이랑 아들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제가 쇼를 했다고 하더군요. 본인이 내뱉은 말은 생각하지도 않고 며느리만 잡는 거예요. 그런 시어머니랑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할 말이 없죠. 그래서 그냥 시어머니 번호를 모두 차단했어요. 집 앞에 찾아와도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한동안 저희 집 앞에 찾아오셨어요. 하지만 소용없다는 걸 알고 지금은 찾아오지 않고 있어요. 시어머니가 저희 아들에게도 전화해서 하소연했나 봐요. 하지만 이미 저에게 진실을 들은 저희 아들이 그런 시어머니를 매몰차게 끊었대요. 그래서 지금은 시어머니가 손자에게도 연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끔씩 남편에게는 연락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남편이 전화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남편이랑 저랑 이사갈 집을 알아보고 있어요. 남편이 먼저 이사가자고 하더라고요. 지금 사는 집은 시댁이랑 너무 가까워서 불편하고 혹여나 동네에서 마주칠까봐 불안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살 바엔 그냥 이사가서 마음 편하게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저는 부디 시어머니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는 악독한 마음으로 살지 않았으면 해요. 물론 시어머니가 미안하다고 사과해도 받아줄 마음은 없지만요. 이제 지긋지긋해졌거든요. 오히려 시어머니랑 인연 끊고 사니까 마음 편해요.
왜 그동안 미련하게 참고 살았는지 모르겠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저희 가족의 행복만 생각하면서 잘 살아가겠습니다. 친정 아버지와 좋은 추억 많이 쌓으면서요. 여러분도 건강 조심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과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